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빚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돈 버는 재무설계, 일수이자 아십니까? 일수이자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도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영화들 보면은 일본 영화 같은 경우 보면 야쿠자, 미국의 마피아, 중국의 삼합회, 우리나라의 무슨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들이 무섭다고는 하나, 영화를 한번 보시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아마. 차이나타운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요. 돈놀이를 하거든요. 그 빚을 줘서 빚을 못 갚으면은 사람의 장기를 팔고 죽여서 팔기도 하고요. 아니면 무슨 엄청나게 자살과 타살 여러 가지 그거를 강요받게 되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조직폭력배의 어떤 힘에 의한 깡패의 힘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렇게 돈놀이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빚장이라는 겁니다. 빚쟁이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죠. 빚을 빌려주는 사람도 있고요. 빚을 빌린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빚을 빌려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왜 빚쟁이가 무섭냐면요. 빚을 지고 나서 갚지 못하게 되면요. 그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요. 과거에는요, 구한말 때나 이럴 때 보면요, 노름판에서 돈을 잃으면은요,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내를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딸을 술집에 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타운처럼 장기를 파는 경우도 있겠죠. 빚을 갚기 위해서. 그리고 자살을 강요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해 놓고 나서 죽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험금으로 빚을 갚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깡패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은 바로 빚쟁이가 되겠죠. 물론 빚쟁이가 이제 깡패의 역할도 또 하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빚쟁이는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빚을 최대한 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장사하면 안 된다. 이런 장사하면 안 된다 하고 어른들이 옛날부터 한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장사는 그래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장사를 또 장사와 관련돼서 또 기웃거리지 마라. 이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람 장사. 사람 장사라고 말을 하지만요. 사실은 이것은 여자 장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술집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매춘을 하는 거.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는 돈 장사. 돈 장사를 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요. 고리대금업을 말합니다. 돈으로서 빌려주고서 그 빚쟁이들을 가혹하게 엄청난 그 이자로 가혹하게 대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만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이쪽에 기웃거리지 말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춘이나 술집에 기웃거리지 말고 돈 빌리는 사람 옆에 가지 말라 이거죠. 돈을 빌리지도 말라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요, 피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요, 좀 더 조심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피할 수는 없으나, 살다 보면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요, 살아가면서 최대한 그쪽에 근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어떤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아십니까? 법정 최고 이자율, 과거에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요새 어떨까요? 궁금하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의 추이를 좀 보세요. 2002년도까지는요, 66%였습니다. 연입니다, 연. 2007년도에 49%고요. 2010년도에 44%. 그 다음에 34.9, 27.9, 그 다음에 현재 24%입니다. 그러나 2021년도 하반기 7월부터는요, 법정 최고 이자율이 20%로 내려갔습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한다.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니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어떤 법일 수도 있겠으나 법정 이자율은 이렇게 최고 이자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 사금융 쪽에서는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이자를 수취한다는 점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대에 제가 일본을 그 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전단들이나 이런 걸 보니까요.
1만 엔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1만 엔부터 뭐 5만 엔, 3만 엔, 10만 엔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은 10만 원에서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라고 하는 소액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만 엔을 빌리는 사람도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1만 엔, 10만 원이라고 하는 돈도 없어서 빌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일본은요, 거의 뭐 제로 금리에 가까운 시중 금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소액 대출 해주는 사람들은요, 금리가 15%에서 한 20%, 그러니까 17, 8% 정도는 적어도 된 것 같아요. 거의 20% 이내에 아주 고금리를 수취하고 있었거든요. 시중금리가 뭐 0.5%, 0%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금리를 통해서 그 사채 금리를 운용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뭐 그 사금융이 많이 발달했죠. 고리대금업자죠. 근데 보통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 보면은요. 일수 수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일수 아줌마가 돈을 빌려주고요. 돈을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빌려주고 매달 매일매일 1,000원, 2,000원씩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적냐? 수첩을 주고 수첩에다가 그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기가 되면은 이제 끝내는 거로 하는데요. 일수 수첩 한번 알아보시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옛날 노트입니다. 추억의 노트죠. 이게 조그만 그 어떤 수첩 같은 건데요. 요 노트에다가 바로 기재를 하면서 그 일수를 찍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일수 찍기 한번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봤어요. 그 일수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2개월 안에 갚습니다. 그 보시게 되면 60일 동안 되거든요. 여기에서 매일매일 그 자기 도장을 찍어줘요. 날짜를 쓰고 도장 날인을 해줍니다. 돈 받을 때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돈을 1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면 60일까지 전부 다 매일매일 그 원리금 형태의 정액을 갚습니다. 마지막까지 도장을 다 받으면 정말로 뭐 참 잘했어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빚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일수 목돈을 받아서 매일매일 작은 돈을 내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랄까, 가랑비에 속옷 젖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이 일수이자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데에 이자를 쓸 수 없으니까 이곳에 기웃거려서 이 돈이라도 받아서 뭐랄까, 사업 자금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어떤 혹독한 어떤 상황일 수는 있으나 이 일수이자 굉장히 비싸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수이자는요, 이자율은요, 보통 이제 100만 원을 빌린다. 그러면요,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100만 원 빌리면 뭐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뭐 3, 4, 5%, 많으면 7, 8%, 더 많으면 1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 1년 내내 그 갚아야 10%라고 해봤자 10만 원 더 붙어갖고 110만 원 갚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일수는 100만 원을 빌리면 보통 2개월 동안 상환을 하거든요. 매일 2만 원씩 상환을 합니다. 그러면 60일 동안 2만 원씩 상환한다면은 얼마가 될까요? 총 120만 원을 갚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자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2개월 동안 20%입니다. 근데 2개월 동안 20%인데 연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겠죠? 1년간 120%가 되겠습니다. 엄청난 이자죠. 그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배꼽 참여해 보셨어요? 배꼽이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일수 이자율은 이렇게 가랑비에 속옷 젖는 게 아니라 거의 폭우에 속옷 젖는 듯한 느낌으로 엄청난 이자를 물게 되는데 매일매일 내는 돈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푼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실감하지 못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일수 이자율보다 더 비싼 이자율이 있습니다. 바로 달러 이자율이라고 하는데요. 달러 이자 합니다. 그래서 급전이 필요할 때 돈을 좀 빨리 좀 빌려달라. 그래서 이자를 높게 쳐줄게 해서 달러 이자라고 하는데 달러 이자 한번 알아볼까요? 보통 반달러 이자율은요, 하루에 0.5%씩 증가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183%나 되거든요. 일수 이자율보다 훨씬 높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고 100일 동안만 쓴다. 그러면요,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합쳐서 100일 만에 15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상환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돈을 급하게 막을 사람은 달러 이자라도 급하게 빨리 쓰겠지만 이 이자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달러짜리 말고요. 그냥 달러 이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루에 1%씩 증가하는 겁니다. 연으로 따지면 365%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 빌리고 100일간 쓰면 2배를 내야 됩니다. 200만 원을 상환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달러 이자를 쓰는 사람들은 100, 200을 빌리진 않죠. 1000만 원, 1억 막 빌리거든요. 1억을 빌리고 100일 만에 2억을 갚아야 되니까 이건 엄청난 그 고금리가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사업 자금에 부담이 생겨서 그 뭐라고 할까 부도의 어떤 위험이 있었을 경우에 이렇게 달러 이자를 써서 막는 경우도 있다는 거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사업이 안 되거나 아니면 생활고에 시달릴 경우에 이자 빌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1금융권이라고 하는 은행이죠, 은행. 은행 쪽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그게 안 되면 신용대출을 또 받게 됩니다. 뭐 마이너스 대출도 뭐 기본적으로 받겠죠. 그러다 그 시즌 꽉 차면요, 2금융권이라고 해서 뭐 증권사나 보험사나 일반적으로 이제 저축은행 쪽을 많이 좀 이용하죠. 저축은행 쪽에서 마찬가지로 추가 담보 대출을 받거나 추가적으로 신용 대출을 더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1금융권 받고 나서 2금융권 가기 전에 간단하게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현금 서비스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 다음에 카드론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드론이 받기가 좀 편할 수는 있으나 카드론을 받게 되면 신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카드론을 2금융권 다음에 받는 순서로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카드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대부금융 쪽을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그 등록된 대부금융입니다. 사금융이 아닙니다. 그쪽을 통해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금융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된다면 지인이나 친척 등한테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단계가 오죠. 근데 그것도 다 끝나고 난다.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손을 대는 것이 바로 사금융이 되겠습니다. 이 사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수이자, 반달러, 달러이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보다 더 심한 것들도 있겠죠. 사채 이자율 한번 알아볼게요. 요새 알아보니까요. 개인 간에 돈을 빌렸을 때 월 2부 이자를 받더라고요. 연으로 따지면 24%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1억 원을 빌렸다. 그러면 2,400만 원이라고 하는 이자를 연간 물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높죠. 현금 서비스 이자율은 뭐 대부분 그 신용도가 높고 낮고 떠나서 거의 15에서 20% 정도 수준이 됩니다. 거의 무슨 뭐 대부이자랑 비슷하죠. 카드론 이자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20% 미칩니다만 15에서 16, 17, 18% 정도 선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높은 이자율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로 고육지책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빚이라고 하는 거, 사채라고 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라 하는 것이 바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을 지기 전까지 어떻게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성실히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채가 필요할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사채보다는 담보대출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아니면 참 이것은 좀 뭐라 할까 좀 이율배반적인 일일 수 있으나 갚을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지인이나 친척들한테 빌리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결국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돈이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금융을 빚을 지지 말자, 고금리 빚을 지지 말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사금융 가장 무서운 사람은 바로 빚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생활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가급적 빚을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금리가 낮은 쪽 위주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의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면 효과적으로 자산 관리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